자, 안녕하십니까. 학원에서 법규 강의하고 있는 이동건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할 거는 펀드 법규, 그 다음에 직무윤리, 그 다음에 투자자 분쟁 예방, 요거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제일 앞에 요 목차를 한번 보시죠. 파트 5 해가지고 요게 펀드 법규에 있죠. 그러면 요게 챕터 1부터 봐가지고 제일 끝에 챕터 10까지 10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법규에서 10문제가 나오니까 한 장마다 한 문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그 1장의 총설은 거의 뭐 출제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우리 펀드 법규에서 사모펀드가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공부하다가 무슨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 공부할 때 사모펀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간혹 사모펀드가 이제 이야기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만 사모펀드는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 9장에 있는 것처럼 사모펀드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것을 이때까지 출제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장하고 9장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4장입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준칙. 요거는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일 어렵고 또 외울 게 많고 그런 부분이죠. 뒷부분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6장부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회계, 7장 보관관리 별로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출제 뭐 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8장은 그래도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임의해지와 법정해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그나마 중요하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 장에 한 문제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권 대행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규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본시장법이 물경 450조 조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펀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펀드 법규는 정말로 쉬운 파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있죠.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시는 게 우리 펀드 법규하고 반 이상은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규는 그냥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법규에 고유하게 있는 거 그거 위주로만 좀 외우시면 되거든요. 뭡니까 5가지 펀드의 형태, 그 다음 특수한 형태의 펀드라든지 펀드의 구성이라든지 환매라든지 신탁업자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양이 적다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60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평가니까 과락면하고 이때까지 벌써 우리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니까. 그러면 축적된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거의 문제가 좀 정형화되어 있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출제될 만한 부분에서 계속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변주되고 있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문제 중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8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10문제 다 맞추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8문제에서 10문제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규가 끝나고 나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좀 금년도에 조금 골치 아파진 부분이에요. 이게 작년도에 우리 기본서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대로 소개가 안 되었었습니다. 소개는 부록으로 조금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금년 2월까지 치른 각종 시험을 보면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거의 문제를 제대로 출제를 안 했습니다. 출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책에 이 금소법 내용이 제대로 소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금소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규에서는 소개가 안 됐어요. 또 직무윤리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아예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해가 별도의 한 50페이지에 가까운 별도의 그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출제될 건데 몇 문제 출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법규 파트에 가보면 투자 권유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출제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2문제는 출제가 될 것 같고 또 직무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윤리에 금소법에서 한 2~3문제는 출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굉장히 편하게 원래는 법규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우리 펀드 대행인은 굉장히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페이지 가보시죠. 챕터 1 총설 가보겠습니다. 자, 섹션 1 해가지고 투자 펀드의 개념과 역사 해가지고 1번의 개념, 2번에 이제 역사가 쭉 나오는데 전혀 객관식에 출제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제일 앞부분에는 뭐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논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는 객관식 문제에 적합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읽고 싶으신 분들만 읽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저로 보면은 179페이지 보면은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뭐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서술이 되어 있는데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섹션 2 투자 펀드의 특징이 나오는데 요것은 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곳에서 이게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출제 빈도는 약합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81페이지 투자 펀드의 분류가 나오죠. 자, 1번은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2번은 운용구조, 3번은 공모, 사모, 4번은 내국, 외국. 제목만 봐도 무엇을 말하는지 단박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1번의 법적 형태입니다. 요거는 출제가 가능해요. 다음 중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내가 실제로도 뭡니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탁 형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거 계약 형태, 그 다음 이제 회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조합 형태, 이런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말고 엉뚱한 걸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출제가 되면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게 어디에 있는 거니까 1번의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둘째 줄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 법적 형태에 따른 펀드 분류는 신탁형, 이게 투자 신탁일 것이고 조합형, 합자조합이나 익명조합, 그 다음에 회사형, 거기 보니까 투자회사, 이게 이제 주식회사겠죠. 그 다음에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출제를 합니까?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겠지만은 회사 형태 중에서 한 명 회사의 형태로는 펀드를 만들 수 없다. 이거는 우리 이제 우리 법규 파트에서도 출제가 가능하고 실제로도 출제되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이거 여러분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한 명 회사.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법의 회사 형태를 가보면 5가지 형태의 회사가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펀드 형태로는 만들 수 없단 말이죠. 이유는 다 잘 아실 거고 무한 책임 사원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그 정도 하고 운용 구조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전혀 출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182페이지 우리나라의 투자 펀드에 대한 규제 체계가 나오고 쭉 이제 뭐 총설 오른쪽에 2번에 규제 법률 해가지고 이제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되는데 옛날에 이 6개 법률이 있었단 말이죠. 요게 전부 통합되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예전에도 뭐 은행법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은행법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은행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은 지금도 보험업법이다 해가지고 여하튼 관련되는 법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3대 법률이죠. 자본시장, 은행, 보험 3대 시장인데 옛날에는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초창기에는 출제가 됐는 거니까 자본시장법은 이렇게 6개 법률이 통합되었는데 다음 중 이 6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도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정답은 뭐예요? 보기에 이거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요거 아니면 요게 정답이란 이야기죠. 요 지문에 요걸 같이 내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6개 법률이 통합되었다. 뭐 그런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 되죠. 그게 183페이지 2번에 규제법률 자본시장법 해가 둘째 줄에 있죠. 등등등 6개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방대한 법률이다 해놨죠. 이제 요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펀드만 똑 떼어가지고 공부하니까 굉장히 양이 작은 겁니다. 정권 대행님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장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지금 184페이지가 왔는데 이거 참 신기하게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묻고 있어요. 개념이죠. 도대체 무엇을 집합투자라고 하느냐. 이 집합투자의 개념인데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시는 게 지금 펀드, 그 다음에 정권 대행,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도 금년 2월에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 2월에 치른 시험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게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년에도 작년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5가지죠. 그 개념이 보면은. 근데 이게 참,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18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한번 보세요. 2사람 이상의 자에게 판매할 것,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어 있어요?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운용할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는 다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한이 없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에 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것. 이제 요게 5가지인데 요것을 끊임없이 이제 변조해가 출제한단 말이죠. 요 자리에 판매 자리에 무슨 투자 권유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도 출제하고 요거는 운용 지시를 받을 것 해가지고 이제 틀리게 내겠죠. 그다음 요거는 운용자에게 기속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리게 낸단 말이죠. 2번하고 이 4번은 틀리게 출제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문 중에 그냥 나오는 거고 틀리게 낸다면 1번, 3번, 5번인데 사실 이건 뭐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것은 최근에는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주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할 것 이런 식으로도 이제 지문이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뭐 이래 나오든 저래 나오든 굉장히 쉬운 문제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도 거의 뭐 이 문제가 또 출제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아요. 그냥 서론적인 그 관점에서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출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로 돌아오셔가지고 어디를 보는 거니까 이제 180페이지 가보면 되죠. 1번 집단성 간접성. 뭐 이게 이제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은 거 이게 간접성이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게 뭐 집단성이다. 뭐 이런 거. 뭐 집단성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집단성이다. 그 다음에 실적 배당의 원칙과 투자자 평등의 원칙. 이런 거는 상식이죠. 여기 이제 실적 배당의 자리에 지금 18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수익 보장의 원칙. 이렇게가 틀리게 낸 적도 있어요. 근데 수익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은 벌써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게 실적 배당의 원칙. 당연히 이제 투자자 평등이고, 그 다음에 3번에 펀드 자산의 분리, 고유 자산과 법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를 시켜 놓아야 된다. 역시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더 덧붙일 말씀이 별로 없어요. 뭐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제일 위에서 넷째 줄 두 번째 패러그램 한 편 해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합 투자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게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여기 기본서는 한 2개 정도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선박 투자회사법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는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라서 등등 이런 거는 집합 투자에서 제외시키죠. 근데 투자자산 운용사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외되는 게 10가지가 넘게 기본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외되는 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투자자산운용사에서는 지문 중에 하나로 나온 적은 있어요. 요런 경우에는 집합투자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뭐 지문 중에 나온 거는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역시 기본 감각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지.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그냥 딸랑구 동그라미 2개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우리가 이제 6가지 금융투자업이 있는데 집합투자업은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6가지 금융투자업은 4가지는 인가를 받아야 되고 2가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집합투자업은 인가 대상이죠. 그래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은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 인가 정도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줄 누구든지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요 인가 자리에 등록이 들어가면 틀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출제한 적은 없어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 자, 이제 그 밑에 섹션 2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구조, 기관 및 종류 해가지고 자, 우리는 아까 지어버렸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펀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있는 투자 신탁 위주로 봐야 되겠죠. 시험도 투자 신탁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투자 회사는 거의 출제를 잘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투자 신탁 위주로 좀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다 공부하시는 것들이죠.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투자 신탁의 형태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집합투자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익자가 있고, 요런 이제 3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다른 과목에는 여기 하나가 더 붙을 겁니다. 그게 바로 판매회사죠. 근데 우리 법규 파트에서는 판매회사가 소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요거를 3당사자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집합투자업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신탁업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쉽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별로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투자신탁이 뭐냐.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계약서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일하게 분할하여 정권에 표창한 수익정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모은 재산을 집합투자업자가 주식 등에 투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기속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이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혼자 읽기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읽어보았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 해가지고 투자신탁관계에서의 당사자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인데 거기 이제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일을 3가지를 그냥 해놓았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하는 일이 많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3가지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감을 좀 가지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투자신탁 설정 해지한다. 그 다음에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운용한다. 그 다음에 수익정권을 발행한다. 요거 3가지. 그럼 시험에는 다음 중 수익정권을 발행하는 곳은 해가지고 정답은 집합투자업자. 사실 그런 것도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문제 스타일이 단순하다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신탁업자는 굉장히 많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 대금 및 이익금 지급. 그 다음에 또 요 집합투자업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운용 지시를 하면은 이제 신탁업자가 요 지시대로 하는데 집합투자업자가 법에 어긋나는 그런 지시를 하는지 뭐 감시하고 확인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 또 이제 수익자는 뭡니까?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권의 자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것도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냥 지문 중에 다 있어요.
공부를 안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고요. 또 언제든지 환매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익자는 장부 서류 열람할 수 있죠. 등초본 교부 청구할 수 있죠. 총회에서 일정한 사항 의결할 수 있죠. 뭐 이런 거 전부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굳이 뭐 밑줄 걸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간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회사는 뭐예요? 투자회사는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이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투자회사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게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죠. 이게 투자회사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그러면 외부 전문기관에 전부 위임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신탁업자라든지 일반 사무관리회사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여하튼 계약 관계를 맺어서 외부 기관에 일을 맡긴다. 이런 형태가 투자회사다. 명목상의 주식회사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고요. 자,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발견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그러면 이쪽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수익자 총회라 그러는데, 이쪽은, 이 주주가 되는 거죠. 이쪽은 주주가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 거죠. 주주총회를 열어야 된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쪽이 워낙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수익자 총회를 이제 출제하는 거지 이쪽을 출제할 일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위주로 이제 공부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뭡니까?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 성격을 하고 있다. 그 다음 한번 밑줄 꺼보시죠. 이게 명목상의 회사이다 보니까 투자회사는 투자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본점 외의 영업소도 둘 수 없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도 둘 수 없다. 모든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해야 된다. 뭐 있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업자, 일반 사무관리회사 뭐 등등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자,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규관. 요 수익자 총회는 거의 뭐 매번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자질구레한 거라고 할까요? 외울 만한 게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방법이 없죠. 자, 가로 1번에 수익자 총회는 거기 동그라미 한번 내보시죠. 여기서 무조건 다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본시장법에 정하여진 사항, 그 다음에 여기 신탁계약에 있는 사항, 그것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수익자 총회는 자본시장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틀리게 출제하는 거니까 수익자 총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본시장법 또는 신탁계약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틀리게 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수익자 총회 결의사항이 있는데 1번부터 막 8번까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넘겨보시면 9번까지 있는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는 거니까 두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두 장, 191페이지. 그러면 제일 위에 가보면 가로 1번에 투자 신탁이 나오는데 두 번째 패러그랩에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탁업자와 변경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익자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전에, 그래서 이 수익자 총회 중에서도 사전에 총회 열어야 되는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앞 페이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7페이지에서. 그럼 여기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뭔가니까 신탁계약이 바뀌었는데 불리하게 지금 투자자들에게, 수익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수익자 총회 열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 변동된 경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변동되었다.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187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및 수수료의 인상. 그러면 인하는 아니겠죠, 당연히. 인상되는 것은 수익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으니까 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와보시면은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옛날에는 자유롭게 환매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됐다. 굉장히 불리하게 바뀐 거죠.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매 대금 지급일이 연장되었다. 수익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바뀌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중요한 건지는 요거는 조금 요거 1번보다는 판단하기가 좀 까다롭죠. 거기 이제 2번부터 막 있거든요. 신탁업자의 변경, 3번의 신탁 계약 기간의 변경, 4번의 투자 신탁의 종류 변경, 5번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6번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의 변경, 7번 집합 투자업자의 변경. 여러분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못 외웁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정답으로 나온 걸 보면은 이거를 갑자기 가져와가지고 일반 사무관리회사의 변경. 요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된 편이죠.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회사 변경. 그러면 이건 이제 틀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요 자리에 판매회사를 또 넣을 수도 있어요. 판매회사의 변경.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특히 판매회사. 일반 사무관리에서는 이거는 쉬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가능하니까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 같은 것도 누가 소집권자냐, 뭡니까?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페이지 원칙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총회 소집권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총회가 열려야 가서 무슨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총회 자체를 열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권자인데 안 열어줄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대타가 있죠. 신탁업자하고 발행된 수익정권 총자수의 5% 이상 보유 수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혹시 다음 중 수익자 총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는 이렇게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지엽적인 건데 신탁업자하고 발행된 수익정권 총자수의 5% 이상 보유 수익자는 바로 본인들이 직접 총회를 열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집합투자업자에게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요구를 들어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집합투자업자가 열어두질 않지 않습니까? 1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 1개월 숫자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패러그램 마지막에 보면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제는 직접 총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조금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거의 출제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니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하고 똑같죠.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탁결제원이 이제 통지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이거 정권 발행할 때 예탁결제원 명의로 해서 형식적으로 발행하죠. 그래서 이제 예탁결제원이 다 이제 통지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수익자 총회의 의결이 있죠. 요거 의결 정족수는 간혹 출제가 되니까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쪽에 이제 주주총회도 상법에 가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결의가 있고 특별 결의가 있고 특수 결의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보통의 형태가 보통결인데 요거하고 똑같아요. 출석은 과반수고요. 발행은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다만 해가지고 또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익자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할 수 있죠. 요거는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중요 표시해 두십시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 이제 4번에 연기 수익자 총회는 이게 이제 의결 정족수에 미달된다든지 할 때는 총회가 통과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기 수익자 총회를 여는 건데, 자, 제일 밑에 2주 이내에 소집해야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옛날 정족수를 그대로 관철시키면은 계속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확 낮춰줍니다. 출석은 그대로인데 발행은 8분의 1로 낮추어주죠. 요거는 크게 중요한 숫자는 아닌데 연기 수익자 총회 자체가 그렇게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밑줄은 꺼놓고 갑시다. 뭐 혹시 출제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좀 대비해야죠. 5번은 반대 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인데 이거는 합병 생각해 보시면 단박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나의 주식을 사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일정 기일 전까지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번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 의결에 반대했다. 뭐 2번도 비슷하죠. 여하튼 뭐 이런 경우에 특히 합병 같은 거 하나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쭉 내려와가 작은 글씨 수익증권의 작은 글씨를 지났어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작은 글씨는 방법이 나와 있죠. 무슨 20일 안에 서면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출제는 됩니다. 근데 요게 제일 쉬운 형태가 뭔가 하니까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들은 자신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정도로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은 가로 속에 있는 작은 글씨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 건지 뭐 그것도 같이 알아놓으면 좋으시겠죠. 자, 이제는 또 이쪽 투자회사입니다. 이제 별로 볼 거는 없죠. 그런데 요거는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게 감독이사라는 있죠. 요게 2인 이상이에요. 요게.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죠. 여기 이제 이게 주식회사 형태로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회사의 주식회사하고 이 펀드의 주식회사가 똑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단 말이죠. 이사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만 감독이사라는 게 일반 주식회사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많이 나와요. 2인 이상. 요거 하나만 좀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회사 첫째 줄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사, 이사회, 주총이 있다. 그 대신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다는 거죠. 감독이사와 법인이사가 있고 내부감사가 없는 대신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이사, 첫째 줄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인이사는 뻔한 거죠. 뭐 여기 이제 집합투자업자가 될 것이고 회사 대표하고 뭐 일하고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감독이사 2사람 이상이다 해가지고 감독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는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일정한 업무를 우리가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일을 겸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사회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집합투자기의 설립 및 등록, 1번 총설. 자, 등록도 해야 되고요. 등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권 신고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물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정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요거는 옛날에는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뭡니까? 발행 사기꾼들을 막기 위해서 이 정권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펀드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드무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제 열외였는데 이제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한다 이런 이제 그런 원칙하에 굉장히 제출하는 것을 많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의 경우에도 이제는 정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등록에 대해서만 한번 봅시다.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집합투자기구 설립. 자, 1번에 신탁이 있고 2번에 투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의 투자신탁은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자, 투자회사는 보면은 요게 우리가 이제 그 투자회사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발기 설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집 설립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발기인들이 100% 인수인이 되는 거죠. 주주가 되는 거고, 요거는 외부 사람들을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펀드를 모집 설립의 형태로 만들어버리면은 너무 이제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발기 설립의 형태로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해가 주는데, 요것도 보통주의 형태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이제 특수한 주식을 우리가 이제 종류 주식이라 그래가 상법에 가보면 5가지 형태가 인정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일체 발행할 수가 없어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주식도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거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로 2번에 투자회사가 있죠. 5째 줄에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만 설립해야 된다. 뭐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법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요 투자신탁이 누가 쉽게 말하면 행위의 주체가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굉장히 다양하죠. 무슨 등록을 한다, 뭐 정권을 발행한다, 뭐 운용 지시를 한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행위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약 관계니까 법인격이 인정이 안 되죠. 펀드 자체가 계약 관계니까 펀드 자체는 법인격이 인정이 안 되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당연히 행위의 주체는 집합투자업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행위의 주체가 되냐?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근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명목적이지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죠. 회사니까. 그래서 행위의 주체는 이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펀드 자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행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요거는 여기 등록에 대해서만 지금 국한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의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아니면은 집합투자기구가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미리 여기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째 줄 익명조합은 빼고 읽겠습니다. 뭐 출제를 안 하니까. 그래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그 다음에 투자합자조합도 빼겠습니다. 회사용 펀드의 경우 해당 회사 및 해당 조합은 빼고요. 해당 회사가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돈을 좀 내야 되겠죠.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내야 되는데 1억 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근데 요게 투자신탁 외의 형태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혹 출제를 해요. 투자신탁도 1억 원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투자신탁은 제외하고 1억 원입니다. 그거 하나 알아놓으시면 되고. 자, 등록,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록해야 될 것이고 작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당연히 예외가 인정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편 그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죠. 등록도 해야 되고 정권 신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원화시키는 제도가 있다. 그게 이제 출제가 좀 되니까 거기 밑줄 걸칠 필요가 있죠. 한편 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와 정권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권신고서 절차로 일원화하여 밑줄요. 정권신고서가 수리된 때 등록된 것으로 의제한다. 의제라는 말은 간주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하여튼 요거는 간간히 출제가 좀 되는 편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